경기도 곳곳에서 실질적인 자원순환 실천 사례를 만들어낸 자원순환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분 눈에 이번 부산 플라스틱 협약은 어떻게 비쳤을까요? 김현정 기후위기 경기 비상행동 공동 실행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정말 바쁘시더라고요. 제가 선생님 SNS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네. 토론회나 교육이나 어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행사가 있으면 거기 항상 선생님 이름이 있어요. 대학이든 관공서든 시민단체든.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바쁘셔서 오늘의 기후 못 나오시면 어떡하나 했는데 나와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스케줄에 꼭 적어놨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신뢰받는 활동가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선생님께서 사실 경기도 에너지 전환에도 큰 역할을 하셨지만 2019년부터 성남시에서 시작한 자원 순환 가게 이게 확산되는데 큰 산파 역할을 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우선 이 자원 순환 가게 아리백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자원순환 가게 아리백은 여기 아리백이라는 표현이 대문자 아리백도 있고 또 저희가 쓰고 있는 소문자 아리백도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 저희는 이제 소문자 아리백을 쓰는데요. 그러네요. 이 소문자 아리백의 의미는 리사이클링 백이라는 뜻입니다. 100% 재활용을 한다. 네네. 그래서 자원순환 가게라는 이곳으로 자원을 모아주시면 100% 재활용을 하겠다라는 의미를 담았고, 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의지와 그리고 협력적으로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같이 거버넌스를 이렇게 형성해서 네. 지역에서 모아지는 폐자원을 모으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다 버려야 될지 모르겠어. 재활용해야 되는데 하는 건 네. 이 가게로 가지고 오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가게의 목표는 주민 인식 개선을 통해서 깨끗한 폐자원을 모으는 것이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지역에서 소각되는 쓰레기량을 줄여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자라고 하는 시민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각되는 쓰레기를 줄이자. 네. 성남시가 그러면 어떤 그 활동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2019년에 처음에 자원순환 가게 아리백을 시작했을 때는 지역의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이 재활용이 잘 되지 않는 이 재활용품들을 정말로 자원으로 보내기 위한 시도로 시작을 했고요. 네. 2020년에는 성남시가 이런 시민들의 노력과 그리고 실제 참여도를 보고 이건 정말로 시의 정책으로 너무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시 정책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성남 자원순환 가게 아리백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계속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활동들이 실제적으로 시민들에게 사회적, 환경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들을 이제 인식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렇게 그러면 성남 자원순환 가게가 얼마나 실적을 내고 있는 거야? 뭐 이런 걸 그렇죠. 저한테 우리 물어보시더라고요. 실적. 네네. 그래서 제가 성남시에 지금 얼마나 그러면 올해 들어와서 얼마나 이것들이 모아졌고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라고 이렇게 이제 여쭤봤더니, 일단 시민들이 지난 제가 이제 물어봤을 때의 그 시기가 한 11월 달쯤이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1월 달부터 시작해서 10월 달까지의 실적을 저에게 보내줬는데 네. 시민 참여가 24,860세대, 그러니까 2만 세대 정도가 참여를 해요. 이 2만 세대라는 건 인구수로 따져보면요. 예를 들어서 4인 가족 기준으로 따진다고 하면 10만 명이 그렇죠. 제대로 분리배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리고 분리배출을 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2만 명이 아니라 2만 세대. 네. 네네. 그리고 환경적 가치로 이걸 따져보면 무색 페트병 같은 경우는 92톤이 10달 동안 모여졌고, 그리고 재활용품의 총 배출량은 한 120톤 정도가 모여졌어요. 네, 네. 그리고 이것들이 예를 들어서 태워졌다라고 하면 탄소가 대략적으로 한 300톤 가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깨끗하게 잘 모아져서 300톤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을 배출되지 않게끔 한 그런 이제 환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경제적
도움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언급하는 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가치를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네. 많은 분들이 되게 관심을 가지고 네. 더 많은 이제 이야기를 나누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적 가치 시민들에게 이게 보상한 그 금액만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네. 대략적으로 지난 10달 동안 4,300만 원 정도를 아. 시가 시민들에게 보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여기를 참여를 하면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제에도 이 포인트가 쌓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또 추가로 받게 된 금액이 대략적으로 550만 원 정도가 됐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만 세대로 나누면 한 집당 얼마냐 이렇게 계산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그냥 버려질 걸로 생긴 경제적 가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는 소각되는 쓰레기를 줄인다. 네. 이게 귀에 딱 꽂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무색 페트병을 굉장히 많이 모아 오셨네요. 보니까 네. 92톤이었는데 전체가 119톤 어떻게 중에 보면 그러니까 시민들이 많이 모아왔다 이 개념도 있지만 시민들이 그만큼 많이 쓰고 버린다라는 그 개념으로도 보실 수 그렇겠네요. 있어요. 예. 다른 모든 재활용품의 양이 130톤 정도 되는데 예. 페트병만 92톤. 93톤 네.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야 다른 거에 비해서 정말로 페트병 페트병을 많이 소비량이 쓰는구나. 많구나라는 그렇구나. 것으로 또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죠. 저는 이 페트병을 아파트에서 재활용 안 해주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페트병을 그만큼 네. 우리가 많이 쓴다. 그리고 실제 아파트들에도 안 하는 데 공동주택, 있어요 페트병. 그건 사실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아, 그런가요? 왜 환경부가 내린 그 시행령에 따라서 네. 모든 공동주택은 무색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을 해야만 되는. 합니다. 아하. 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자원 재활용, 자원 순환에 노력을 하시면서 2019년에 이걸 민간에서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성남시 정책으로 들어간 건데 이번 부산 플라스틱 협약이 정말 선생님께는 누구에게나 그랬지만 선생님께는 특별히 더 크나큰 관심사였을 것 같습니다. 이 주목하신 어떤 이유나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기후 위기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지금 무분별한 과다한 소비에서 시작을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에너지의 문제도 그렇고 자원순환의 문제도 결국은 생산과 소비 자체를 줄여내지 않으면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거든요. 그리고 소비를 먼저 줄일 것이냐, 생산을 먼저 줄일 것이냐, 뭐 이런 문제에 대한 저희가 이게 티키타카를 하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합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산을 줄여서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하고 또 미래 세대가 자원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땅 속에서 이것들을 꺼내 가지고 사용하지 말고 땅 속에서 두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번 부산 플라스틱 협약이 저한테는 더 이렇게 좀 관심이었던 건 뭐냐 그러면 이런 소비의 문제를 아니면은 이런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우리는 이미 그 국제적인 이런 합의를 이뤘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2015년에 파리에서 진행됐던 유엔 기후변화 회의에서 채택된 조약이죠. 우리는 이걸 파리 협정이라고 이야기를 네, 하기도 네. 하는데요. 이 파리 협정이 따르한 협정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강력했던 이유는 2030, 우리 모두가 2050년까지의 탄소 중립을 약속했고, 그리고 2030년까지 얼마만큼의 이산화탄소를 줄이겠다는 건 약속한 협약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했더니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만큼의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뭐 법도 만들고 그렇죠. 제도도 만들고 어떻게든. 이런 산업도 변화시키고 이런 네.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플라스틱 협약도 그러한 강력한 좀 제재가 들어가는 구속력을 그러한 갖는. 구속력을 네. 갖는 그러한 협약이 되기를 좀 바랬다. 네. 그리고 그 바램을 담아서 나도 그 옆에서 무언가를 좀 해야겠다라는 그런 예, 마음이 예. 컸습니다. 선생님
부산 가셔서 찍은 사진 보니까 너무 밝게 웃으셔서 저는 협약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근데 네. 이게 5차가 지금 22년, 3년, 4년 네. 4차까지 합의를 못하고 부산에 왔는데 끝내 잘 안 된 거죠. 이 네네. 얘기는 또 이따 여쭤보도록 하고요. 예. 부산 플라스틱 협약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한쪽에서는 재활용 하자, 한쪽에서는 생산 자체를 줄여야 된다. 이 두 그룹이 충돌해서 합의를 못 본 거다 하는데 네. 실제로 선생님은 자원 재활용을 계속 해오셨잖아요. 네. 이 쟁점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이 두 가지는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 플라스틱 협약이 나온 이유가 이 플라스틱의 과대한 소비로 인해서 바다도 하천도 토양도 대기도 정말 광범위하게 우리 생명을 가진 모든 생명들에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오염의 심각성을 국제사회가 인식을 했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플라스틱 종식을 위해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이 회의를 진행을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플라스틱 종식의 목표는 그러면 결국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 그러면 플라스틱의 생산 자체를 줄이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최종 목표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재활용을 많이 해야 된다. 그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 생산의 를 줄여가는 하나의 그러니까 단계에서 그러니까 과도기전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목표로 무언가를 결정한다라는 것은 사실 맞지 않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성남에서 자원순환 가게라는 걸 했을 때 네. 사실은 거기에 최종 목표는 뭐였냐 그러면 소각되는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해서 네. 이 활동을 진행을 한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그 배출하는 그 재활용품을 재활용을 많이 하기 위해서 한 건 그렇죠.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것은 필요하고 그것이 목표인지 아니면 그 목표를 가기 위한 중간 단계에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행위인 것인지의 의 부분인 것이지 이게 이건 여기까지 하고 이건 안 돼. 뭐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소비자 기후 행동이 전국 그 홍보 캠페인 할 때도 보면 수도꼭지를 네. 그걸 상징물을 계속 들고 하셨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맞습니다. 물이 넘치면 수도꼭지 잠그고 밑에 네. 흐른 물을 치워야지 네. 물은 계속 틀어놓고 치울 수가 있겠냐. 네, 맞습니다. 생산 감축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협약회의 현장에 계셨잖아요. 네. 부산에 계속. 그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일단 이번 5차 협약에서는요. 177개국의 정부 대표단들이 참여를 했고 네.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한 3,500명 가까이 오.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3,500명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그냥 그 주변에 이런 행사 부스 이런 곳을 참여하는 인원이 아니라 네. 실제 이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특별하게 그 전에 거기를 그러니까 들어가는 허가서를 받아야 돼요. 네, 이 허가서를 받은 사람이 3,5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리고- 3,500명은 정부 관계자도 있고 네. 선생님 같은 예, 시민단체 업종. 활동가도 있고 네. 네. 네, 그래서 사전에 유엔에 등록이 된 그 인원이 3,500명인 거고요. 네. 이 인원은 다른 이런 이제 국제 회의 아니면 1차, 2차 이런 회의들을 참여했던 분들의 얘기에 따르면 이번에는 사람이 엄청 많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쭉 됐던 얘기들을 좀 해보면 네. 첫날 이제 이 정부 간 협상위원회 의장님이 이 1차, 2차, 3차, 4차를 진행해 왔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합의가 안 됐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비공식 문서로 일단은 시작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그리고 다수의 국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비공식 문서라는 것도 사실 맨 처음에 제안됐던 그 문서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간소화된 형태였거든요. 이게 간소화된다는 건 점점 합의로 가는 과정인 거죠. 아니죠. 그러면. 점점 조금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민감하고 세부적인 부분들이 빠지면서 빼면서. 간략하게 그냥 만든 거죠. 어떻게 네. 오히려 보면 요약본이 만들어졌다라고 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근데 그 요약본 자체가 77페이지로 되어 있었어요. 음. 그리고 이 77페이지에 서로가 합의를 해야 되는, 이번 협상에서 합의를 해야 되는 관호 숫자가요 3,686개가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최종 이 성안이 올라왔는데, 다들 이제 의견은 사실상 이번 협상에서는 이 협상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었고, 처음에 그랬죠. 네.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산 감축과, 그러니까 몇 개의 이제 메인 포인트에 있어서는 그래도 이제 서로의 합의를 좀 끌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첫날 그 시작하는 회의를 플래너리라고 하는데, 이 플래너리에서 이제 의장이 이번에는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나서 갑자기 많은 나라들이 막 손을 들면서 의사진행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게 계속 나라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 그러면, 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 모두가 합의할 수,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 동의를 하는 그런 만장일치. 만장일치로 결정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네. 나라들이 계속 손을 들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저는 인사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자기의 의사를 표시하는 거구나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이게 반나절 내내 됐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건 뭐지? 왜 다들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지? 그 이런 나라들이 생각이 어떤 나라들이었나요? 의사진행 발언. 이 회의는 만장일치해야 됩니다. 뭐 인도라던가 뭐 사우디라던가 뭐 이런 나라들이 만장일치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래 만장일치가 좋기는 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있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컨택 그룹들이 이렇게 각 이제 파트별로 해서 컨택 그룹들이 이제 회의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한 이틀 3일이 지나면서 이제 내부의 얘기들이 들려오는 것들이 지금 합의를 하는데 너무 어렵다라는 이제 얘기와 함께 목요일 날은 아예 그러니까 협상 당사국의 담당자들 외에는 아예 그 회의장을 못 들어가게끔 네, 네. 밖에서 막았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건가 보다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좀 하게 됐고,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활동가들이 이제 그 NGO 활동가들이 세계 활동가들이 금요일 날 아침에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이 이번에는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플라스틱을 더 많은 플라스틱을 쓰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이제 요구사항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나서 그 내부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100여 국가의 나라들이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포함한 강력한 협약이 이번에는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지지 성명서를 발표해요. 아하, 100여 개국이. 예. 그래서 이 성명서에 이제 이 성명서를 저희는 이제 파나마 성명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성명서가 발표가 되고 나서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이제 좀 중간 지점에 있던 나라들이 그래도 더 많은 좀 지지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 분위기로 가면 정말 협상이 되겠는데?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금요일, 토요일도 사실 분위기가 좀 좋았어요. 네, 네. 그렇게 이제 계속 진행이 되다가 뭐 그래도 마지막에는 결국은 이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그 이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굉장히 강력한 반대가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의 이제 빌런 플라스틱 협약 이번에 빌런은 뭐 사우디아라비아다라는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중국은 막판에는 그래도 생산 예. 감축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 나와 있었나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가 조금 긍정적인 이유는 어쨌든 러시아와 중국이 입장을 조금 바꿨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네. 희망을 가지기도 하죠. 아하. 네. 그래서 이 성안 합의는 실패했지만 꼭 네. 빈손 회의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빈손이었다. 많은 나라, 그러니까 이
1차, 2차, 3차를 계속 봐왔던 활동가들의 평가는 예. 어쨌든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또 원점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빈손이다라는 이제 해석을 하고요. 뭐 더 많은 이런 국제 회의들을 지켜봤던 활동가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표현을 하고 있어서 제 입장에서는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결이면은 100여 개국이 넘으니까 다수였지만 전원 합의를 네. 근데 이게 무슨 160개국이 동의하고 한 10개국 정도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한 100개국하고 70개국 그렇게 해서 힘의 균형도 그렇게 완전히 한쪽으로 쏠렸던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앞으로 플라스틱 협상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선생님? 지금 2025년에 추가 회의를 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뭐 그 협상의 의장님께서 그러니까 비공식 문서 논페이퍼 3차 초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쨌든 중국과 러시아 등의 이런 그러니까 1차 폴리머를 만드는 플라스틱 원료를 만드는 이제 생산 국가들이 좀 전향적인 태도를 좀 보였기 때문에 저는 협상이 그래도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순조롭게 어느 순간에는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뭐 네. 그런 좀 전망을 해봅니다. 네. 끝으로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그 생산을 줄이고 소비를 줄이지 않는 이상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줄이기 위해 대안을 찾지 마시고 그냥 줄이셔야 합니다. 지금 대안을 물어보는 청취자분 질문이 있었는데 네, 선생님 지금 거라고 말씀으로 생각했습니다.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는 이런 행동들을요, 예전에는 전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네. 실제 저희가 잘할 때만 해도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돈도 전략해야 되고 물건도 전략해야 되고 이런 전략의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자랐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에 전략이라는 표현은 그닥 미덕의 단어가 아닌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미래 사회를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사회를 조금 더 안전한 사회 그리고 더 조금이라도 지금과 같은 삶을 유지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부터 전략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 사회의 미덕으로 삼고 그리고 그렇게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물품이 부족해서 전략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을 미래 세대에게 잘 넘겨주기 위해서 전략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네, 대안을 묻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될 수 있으면 소비를 줄이는 것을 함께 하자고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속 가능한 사회는 절약에서 시작이 된다 하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자원순환 전문가인 김현정 기후위기 경기 비상행동 공동실행위원장님과 함께 부산 플라스틱 협약이 어땠는지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봤는데 다음에는 선생님께 이 자원순환 실천 사례들을 네.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다들 그럼 나는 어떻게 실천해야 되나 생각들을 할 텐데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